네, 제가 강의로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강의고 제목도 어째 저렇게 특별하고 재미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하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토지 문제와 정의와 관련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한 아날로그 세대라서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안 하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안 하던 짓을 하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왜 이 예수원에서 토지개혁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실제로 한국에서 이 토지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 왔는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거나, 그 다음에 토지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토지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뭘 할 거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토지개혁인가 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파편화된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파편화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천덕 신부님이 강조하셨던 온전한 복음하고는 대조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취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형태를 파편화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파편화된 복음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한테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아주 본질적인 게 있고 좀 비본질적인 게 있고,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 불결한 게 있고, 뭐 이런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뭔가 아주 중요한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부분,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건 부차적인 것, 더 심하게 말하면 세속적이고 불결한, 떨쳐버려야 되는 것,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영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국의 개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늘이 높은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3000층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높을 거야. 그 굉장히 높은 어딘가에 모종에 아주 별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분리되어서 천국으로 간다.
그리로 가려면 조건이 있다.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우리 몸에 죽어서 분리되어서 아주 신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그런 아주 먼 곳에 있는 별세계에 들어간다는 소식,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데 교회는 할 일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아, 이거 눈물의 골짜기고, 가능하면 빨리 지나가야 되고, 이 그림자고, 하여튼, 이 골치 아픈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고쳐서 좀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바꾸고, 뭐 개선하고, 개혁하고 하는 이런 거는, 이거는 영혼 구원에 비하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라고 말하는 경우는 점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개선의 필요성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 못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구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자기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이 세상 이 잘못된 걸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심 자꾸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그거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 방해하는, 이거 방해하는 아주 귀찮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편화된 복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런 파편화된 복음을 신봉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기독교가 외양은 예배당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외양은 기독교적이라고 보이는데 내용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기독교가 이교화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소멸하지 않고 모종의 어디 천당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지면 영혼 불멸설이고요. 어디에 가까우냐 하면 불교에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저 어디 먼 곳에 있는 아주 신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개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별개의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별개의 세상이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의외로 우리와 가깝게 있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제일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금 공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얇은 막이 있는데 그 얇은 막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별개의 세상이 이 세상에 지금 침투해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침투해 왔고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별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세상이 이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어디 먼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인데 대단히 이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어떻게 교회가 이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교회사를 보면요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교화 될 때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교회 안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다시 교회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편화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뭐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삽니까? 예수 믿자마자 가지요. 근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은 아주 세속적이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래요. 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음악 여기에 관심 가지는 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느냐면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자기들끼리 예배당 안에 갇혀가지고 무슨 얘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면서 개토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전혀 무관심. 세상에 무관심하고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의나 평화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교회 사람들이 훨씬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교회 사람들은 정말 촌스러워요. 왜 저런 이상한 말을 하냐,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제도와 구조도 이상하게 바뀝니다. 성경 어디에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취급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합니다. 행정을 장악하고 설교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보시지 우리가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격권주의가 끝내게 되고 목회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 아무리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에게라도 모든 권한을 주고 한 20년만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보십시오. 예외 없이 예외 없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청 존경하는 우리 대천덕 신부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이 예수원의 모든 권한과 모든 결정과 모든 자원을 대신부님에게 드렸다면 아마도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격권주의요, 교회의 부패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성령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지만 또 천국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 세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개혁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개혁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척척척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회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필요한 사회개혁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가 이런 상태에 빠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한 번은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교회를 징계하시고 또 한 번은 이슬람을 일으켜서 교회를 징계하시고 초대교회의 발상지에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파편화된 복음이 야기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겠다. 온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퍼펙트하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온전하다는 것은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빠뜨리지 않는다. 항상 이게 빠뜨리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들 가운데 빠뜨리지 않겠다.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이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수없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빠뜨리지 마라. 저는 뭐 대천덕 신부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책도 읽어보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무슨 논리 정연한 그런 책을 쓰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 사상이 그분 자신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체계화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IVP에서 나왔는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뭐 성경을 통해서 또는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 보고 이 기년학교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막 계속 이거 사보시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뒤에 이분이 떴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좀 크리스찬 가운데 책을 읽는다는 분은 이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책을 중요하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이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톰 라이트의 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이야기죠. 이 두 분이 말씀하는 온전한 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톰 라이트는 새 창조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창조계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에 본받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본받았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은 온전한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통과해야 될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사명이 있는데요. 교회의 사명은 세 가지다. 하나는 이 세상의 잘못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이렇게 좋은 곳이니 한번 와보세요 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교회의 사명으로 꼽았습니다.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정의의 실현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가 본질적이고 부차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여기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선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예쁘게 봐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면 혹은 전체 교회도 막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죠? 이번 주는 몇 명, 다음 주는 몇 명. 그러면 교사들은 그렇지 그렇게 노력해야지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기업체의 마케팅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잘 알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요. 두 개 비교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안 맞으면 그거는 성경에 안 맞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도와 선교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지 그게 본질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딸려있는 것이고 혹은 나머지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런 생각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개선하는 일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리고 배천덕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고 양날개가 있다. 양날개는 하나는 성령이요. 또 하나는 공의라고 했습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성령과 공의의 양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요즘 왜 교회가 날지 못하냐? 날개가 없어요. 교회가 날개에 관심이 없어요. 파편화돼가지고 한쪽 날개만 달고 있어요. 날을 수가 없죠.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공의를 다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원 식구들은요. 이게 하도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어가지고 뭐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성령과 공의는 둘 다 중요하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 어려웠어요. 찾기 어려워요. 성령을 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 성령에 철저하게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 나이가 갈수록. 저는 돌아가신 분을 너무 이렇게 숭상하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천덕 신부님을 자꾸 높이는 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분의 신학이 자꾸 더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천덕 신부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안 해요. 배천덕 신부님 안 좋아한다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천덕 신부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해요. 그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건 토지 문제만 얘기 안 했으면 좋지. 그건 왜 성령 그것만 말 안 했으면 좋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성령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힘이 있었어요. 요새는 밖에서 이 얘기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사회개혁 운동하는 사람들 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하시죠 하면 저 요새는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성령 운동하는 분들한테 가서 이거 정의를 세워야지요. 좀 정의에 부합되는 후보를 지지해야지요. 맨날 그 태극기 들고 광화문 앞에 나가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너 사상이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자꾸 갈수록 이 말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 살다가
뭐 이상하게 살 수는 없으니 좀 보상한 삶을 위해서 하나 갖다 붙여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절대 아니다. 그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토지개혁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앞에서 지금 정의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정의 4번이나 했기 때문에 다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의 실현은 교회의 3대 과제 중에 하나다. 3대 과제 중에 하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좋아, 정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는 뭐 이 정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주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나 여러분이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정의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학파마다 좀 달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통일된 개념을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학파마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근대 사회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의 행복의 합계가 자꾸 커지는 게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롤스라고 하는 사람,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산물을 분배받는 것이 정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사회의 하나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지상주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개인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럴 형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성경에 이 정의의 개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정의의 개념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 25장이고 거기 나오는 희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서 그 내용 다 소개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토지권과, 이 말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신권을 누리는 상태, 자기 인신에 대해서 권리를 자기가 누려야 합니다. 그 레위기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 앞부분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뒷부분은 자기 인신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등한 토지권과 평등한 인신권을 누리게 되면 그게 정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토지권을 누리게 되면 그건 경제적 민주주의일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인신권을 누리게 되면 정치적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정의의 출발이고 기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자유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라. 그냥 형식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라. 사람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실질적인 해방을 누리려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인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5장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이자 평등이자 또 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 이퀄 정의 이퀄 평등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맨 끝에 보면요, 무슨 역사 진보의 법칙인가요? 제목을 까먹었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헨리 조지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등치시킵니다. 아니, 자유 다르고 정의 다르고 평등 다른데 이 양반 왜 이랬을까? 처음 볼 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이런 개념이 되어버리면 정의로울 때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그죠? 평등하게 해야 정의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말하는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은 등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로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아주 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핵심. 근데 그것만 있지 않고요. 성경 레위기든지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의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저울이나 추를 한결같이 하지 않는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거래를 공정하게 해라, 반칙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정의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반칙하지 마라. 그리고 성문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공정한 거래 그리고 반칙 금지, 이것이 또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패자부활입니다. 패자부활. 그리고 약자보호. 약자보호를 정의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큰 정의의 넓은 개념으로 보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과 인신권을 주고 기회를平等하게 해서 각자 노력하고 경쟁할 때 반칙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패하는 사람이 나올 때는 그걸 사회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또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공해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드러나는 정의의 개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토지개혁인가 질문해놓고 이제 대답에, 첫 번째 대답에 도달했습니다. 왜 토지개혁이 중요한가? 이래서 중요하다.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교회의 3대 과제이고, 경제정의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중요하다. 졸리십니까? 지금 제가 1시간 20분 정도, 10분이나 30분 이 약속을 못 지금 모르는데 요거 이야기하고 질문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피곤해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얼굴 표정으로 저한테 불쾌한 표정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그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요방을 하겠습니다. 자, 토지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개혁은 경제정의 혹은 경제민주화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보통 생각하는 토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토지를 갖지 못하도록 국가가 다 몰수해버리지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장난 못 치도록 만들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국가가 몰수했다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 방식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성경적 방식이 훨씬 나은 것 같다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방식이라는 건 뭐냐?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사회의 모든 개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일시적이 아니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런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 그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희년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년제도를 통해서. 근데 그 희년 정신을 좀 더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토지 그 자체를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그 자체를 나눠줄 필요 없다. 현대사회가 아주 복잡하니까 토지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토지 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해서 그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면 같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토지 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해서 분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토지 가치 세제 혹은 지대 조세제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부 나라들에서 하고 있듯이 국가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방법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평등집권 혹은 희년정신을 현대적인 논리로 잘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냥 토지를 국가가 다 차지하고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한번 잠깐 나눠주고는 그 다음에 막 다시 흐트러지는 것을 방치하는 그런 방식보다도 훨씬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걸 좀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아닌가요? 다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토지 제도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 대단히 영적인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딱딱한 얘기에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가 결정적으로 나빠졌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지 사유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고 아주 선의의 통치자가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미안하지만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일제의 유산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여러 가지 했는데요. 전국의 토지를 전부 측량하고 조사하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조사하고요.
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사하고요.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조사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방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조치가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핵심 내용은 뭐냐? 토지에 대해서 개인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버렸어요. 그 전까지 우리 조선의 토지제도는 안 그랬어요. 한 토지에 권리가 몇 개가 중첩되어 있었어요. 한 토지가 농민의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지주의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국가의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해 안 가시죠? 근데 그랬어요. 그런 권리 개념이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일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야야 골치 아파. 그냥 토지도 다른 물건처럼 누가 돈 주고 사면 거기에 대해서 100%의 권리를 행사해야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해야지. 그렇게 저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리, 그 전에 또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들이 다 부정되었고, 그리고 소유자 한 사람의 권리만이 인정됩니다. 그 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토지 소유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매기는데, 일제가 식민지를 방점해서 억지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뭔가 좀 팽기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무력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내부에 동맹자가 있어요. 그 동맹자로 누구를 뽑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주들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주 낮췄고, 일본 제국주의 전체 영역에서 조선에서 지세가 제일 낮았어요. 세금을 낮췄고, 지주들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이게 1910년부터 18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자마자 1920년부터 일제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배우셨어요?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조선을 쌀 재배 국가로 단짝화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재배했는데 이제 쌀만 해. 쌀을 대량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1920년부터 34년까지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심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그 중심 세력으로 삼았겠어요? 지주. 우리 조선인 지주.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본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조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 했겠어요? 땅 사주. 일본인 지주. 일본인 지주와 조선인 지주. 이런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 증산 정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 증산되는 것들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농민한테 총칼로 다 뺏어가지고 가져갔어. 그렇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갔어요. 돈 주고 사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 나쁜 놈을 묘사할 때요, 꼭 뭐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피가 질질 나오고 도깨비 뿔이 나오고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회를 도저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일본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주들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대지주들이 밀집했던 지역이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황해도, 경상남도 이런 곳에 대지주가 밀집했고요. 특히 전라북도에 일본인 거대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저기 500정보, 1000정보 넘어가는 거대 회사가 있었어요. 500정보는 얼마입니까? 1정보에 3000평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계산을 못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면적의 토지를 가진 대지주들이 성립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그들의 뒤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제도는 무엇이었느냐? 지주제도입니다. 식민지 지주제도. 1945년 말에 통계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전체 병지의 63%가 지주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농민의 83%가 소작 혹은 자소작, 그러니까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고 생각하면 전체 국민의 80%가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땅 빌려주고 그럼 어떻게 했냐? 소작료를 받죠. 지대를 받습니다. 소작료를 받는데 이 소작료 수준이 엄청 높은 수준이었어요. 수확량의 50%가 일반적이고요. 일본인 대지주 땅에서는 60%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수확을 하면 60%를 일단 지주에게 바쳐요. 나머지 거 가지고 경영하고 먹고 살고. 그러니 이 조선 농민들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일제 시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죽도를 침탈당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시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상태가 30년 이상 계속되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상태에 저항하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자, 미군정이 통치를 했죠.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부가 해야 될 최대 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주제도를 혁파하는 거였어요. 지주제도를 혁파하는. 또 하나는 뭐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하는 것. 그걸 적산이라고 하고요.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처리하는 것이 신생정부의 최대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는데요. 지금 이때 했던 농지개혁을 지금 만약에 어떤 정부가 한다고 해보세요. 폭동이랍니다. 폭동. 할 수 없는 개혁입니다. 지주들의 땅을 물론 대가 지불했지만 빼앗아서 농사 짓고 있는 소작농들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그거 했어요. 그럼 이승만 정부가 뭐 굉장히 정의롭고 탁월하고 그랬을까? 꼭 그런 가치도 하나요. 그런데 그 엄청난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개혁이 시행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엄청난 개혁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개혁은요, 무슨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뭐 단식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연구를 살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됐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참 절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 뭐가 있었느냐?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돼. 남한이 적화되는 것을 무슨 수로든 막아야 돼. 그러면 농민들의, 소작농들의 불만을 무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토지개혁하라고 안 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은 안 하려고 옥매일 겁니다.
미군정은 하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나눠줘 버렸어요. 그렇게 압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농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반이 취약합니다. 처음에는 한민당하고 결탁했다가 나중에는 한민당하고 적대적으로 돌았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농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은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극도로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이 몇십 년 동안 너무 심한 고통과 빈곤에 시달렸다.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말이야. 이 정부라는 게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 이거는 뭐,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농지개혁을 해버렸어요. 북한은 훨씬 과격하게 했어요. 땅을 그냥 지주들한테 무상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줘 버렸는데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요새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선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한 달 만에 끝냈다. 우리는 이 계획을 한 달 만에 끝냈다. 이러니까, 그 당시 남한 정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저희들은 한 달 만에 끝냈다. 이런 북한 토지개혁의 영향이 있었고요. 주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농지개혁을 그 방안을 만들어갔던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누구냐? 조봉암 선생을 필두로 하는 초대 농민부 인사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아주 명한 분인데요.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향을 합니다. 나 이제 사회주의 안 해. 틀렸어. 전향합니다. 에이, 거짓말로 했겠지. 아니, 진짜로 전향했어요. 전향하고는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을 초대 농민부 장관을 시킵니다. 그죠? 초대 농민부 장관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1년 단명했어요. 그 초대 농민부 장관을 하면서 한국 농지개혁법 초안을 만듭니다. 이 조봉암 선생과 그 밑에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우수한 사람. 대단히 우수. 뭐 저는 몰랐어요. 조봉암 선생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정택 뭐 이런 사람 나와요.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농업경제 그 사람이 협력을 하고 그래서 그 팀이 꾸려져서 농지개혁법 초안을 만듭니다. 이 농지개혁법 초안이 이런 이제 법안을 만들면요 그대로 다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국회에 넘어가서 심의를 하잖아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고 중간에 좌초되고 법안이 폐기되고요. 정말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주의 세력을 대변하려고 했던 한민당, 지금 민주당의 뿌리죠. 민주당 지금 뭐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구린 데가 있어요. 그 지주 출신들이 많은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지개혁법 이거 형해화라는 말이 있죠. 바깥에 외양은 있는데 내용은 별볼이 없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 조봉암 장관이 만든 농지개혁법 초안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주보상 문제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지개혁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이 역사를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아마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마해서 두 번 2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민주당 쪽 후보가 죽죠. 그죠? 신익희 또 조병호 이런 후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 그러니까 3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을 합니다. 2등을 하고 두 번째 선거에서는 첫 번째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별로 안 높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선거에서 득표율이 한 25%까지 올라왔어요. 25%까지 올라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75%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되어놓고는 조봉환이 두려웠어요. 결국은 이분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1심에서 무기 소지죄, 권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그 옛날 방공, 청년당 이런 사람들이 막 난입해가지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사형, 3심에서 사형 선고 내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집행.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무슨 복음서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던데요. 그런 기록이 있고, 제가 짐작하는데 여하튼 이 희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강화도가 아마 고향일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이 농지개혁을 이제 홍보하러 다니면서 이거 뭐 하자는 거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희년제도 하자는 거예요 라고 연설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기록의 출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말로만 합니다. 제가 연구를 더 해서 확인이 되면 글로 쓰겠습니다. 자, 이 조봉환 선생,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두려움 때문에 간첩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작년에 와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입니다. 근거 없는 일이었다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뛰어난 인물이 농지개혁법 초안을 만들었다는 사정까지 합해져서 한국에서 그 엄청난 개혁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장모님인데요. 여하튼 예전에 대천덕 신부는 좀 신기해요. 이분도 출처를 말 안 해요. 그러면서 한번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농지개혁을 안 했으면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바로 협력해가지고 적화가 됐었거든요.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싸웠다고. 그러니까 농지개혁은 적화를 막은 아주 중요한 개혁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럼 메가더가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자니까 신부님 근거가 있나? 그래서 감히 여쭤보지는 못하고 했는데 지금 자꾸 갈수록 근거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이제 시행된 이 농지개혁이 참 이게 절묘한데요. 49년에 막 난리법석이 납니다. 막 법안이 폐기가 됐다가 뭐 한다 안 한다 다른 법안이 나왔다가 난리를 치다가 50년 3월 해버립니다. 50년 3월부터 해서 50년 6월까지 농지개혁이 시행되어버려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농민들은 다 자기 땅을 가졌어요. 절묘하지 않아요? 근데 북한이 내려올 때 박근영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한테. 내려가기만 하세요. 내가 그동안 해놓은 일 때문에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가지고 며칠간에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내려왔더니 자발적인 동기가 어디 있어요?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박근영 이러면 관리인들은 다 좀 정신이 이상할 거예요. 안 그래요. 박근영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 말만 잘라가지고 앞뒤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의 예언이 틀렸냐? 저는 짐작하는데
하는데 농지개혁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 농지개혁의 특징을 보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제도를 해체해버립니다. 지주가 농사 안 지으면서 넓은 땅 가지고 있는 거 법으로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농업 부문에서 우리 아까 봤던 평등지권이 실현됩니다. 농민은 이 농지개혁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은요, 소농의 나라, 수많은 소농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농민들이 다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부문에서 평등지권에 유사한 상태, 근접한 상태가 실현되어 버립니다. 1951년에 자작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전체 경제의 96%, 거의 대부분의 땅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다. 아주 평등한 나라, 아주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대지주의 나라가, 그죠? 순식간에 소농의 나라로 변모해요. 근데 이 엄청난 개혁을 펼치는데 지주들의 땅을 뺏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하려면요, 폭동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일인데 비용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농지개혁법 초안의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전쟁, 지주층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딴지걸 세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자연적인 환경이 좋은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나라, 중남미 같은 나라들. 왜 못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토지 소유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하면 지주들이 방해합니다.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제도와 법을 마련하기도 굉장히 쉬웠던 상태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개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1950년 3월에서 1950년 6월까지 부다닥 해치운 거예요. 6.25 발발 전에 이게 거의 완성됐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러고 나서 그럼 그게 뭔데? 그게 지금 뭐 나는 땅 없는데 우리 집 우리 아버지 땅 없었고 땅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한국 사회에 미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그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을 때 그 나라들의 토지 소유 상태를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연구가 최근에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한국이 전 세계 최고로 높은 토지 소유의 균등성을 실현했다. 해방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이 가장 높은 토지 소유의 균등성을 실현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 그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자발적인 중노동.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여기 판사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의사 선생님 큰 소리 치지만은요, 다 히스토리 역사를 추적해 보면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지어가지고 붙여들고요, 하다가 안 되면 뭐 소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다 공부시켰다고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자영농들의 자발적인 중노동과 교육열이 한국에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경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초기 발전 조건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건 안 보고 뭐 어느 대통령이 했다, 그거 한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방해할 기득권 세력, 소멸, 이런 것들이 한국을 그 이후에
고도 성장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요 1960년경에 토지 소유 분포하고 그 이후에 몇십 년간의 그 장기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합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토지 소유가 균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기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놨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가장 토지 소유가 균등한 나라 한국입니다. 대만이죠, 저게? 대만 바로 밑에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농지개혁의 영향을 그야말로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기 보시면 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보다 더 잘했어요. 일본 우리하고 비슷한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르헨티나, 살바도르, 페루, 이게 지금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인과관계를 끌어내는 건 문제 있을 수 있지만 토지 소유의 균등성과 경제성장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사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 요새 2030 세대는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저기 5, 60대, 7, 80대 우습게 보는데요. 초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이 많은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 안 했으면요. 이것도 없어요. 어디 저기 식민지 구식민지 국가 가운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봤는데 왜 또 나오지? 위에 걸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농지개혁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뭐냐? 왜 우리나라는 해방전국 해방 이후 얼마 동안 전에 이 예수원의 권요섭 형제라는 분이 또 말씀하던데요. 훌륭한 지도자를 암살을 해요. 그러니까 뭐 총으로 죽이든지 조봉암 선생처럼 법으로 죽이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교회가 회개할 일 뭐 이래가지고 뭐 신사참배 좋은 일인데요. 신사참배 이제 그만하자고요.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좀 다른 거 발굴해가지고 좀 하자고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을 죽였어요. 암살을 했어요. 농지개혁을 그걸 초안을 만들어서 가능하게 했던 저 중요한 지도자를 사형시킵니다. 농지개혁의 한계지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한테 토지를 다 나눠줬는데요. 그럼 이제 일시적으로 평등집권이 실현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지할 장치가 없었어요. 유지할 장치 없이 한 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세월이 지나면서 이 토지 소유의 높은 균등성이 깨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균등하지 못해요. 우리 토지 소유 굉장히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초기의 건강한 상태가 다 흐트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초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예요. 세 번째는 도시 토지나 임야나 초지 이런 것들이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지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되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농지가 아니고 도시 토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임야도 중요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아까 대만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만은 안 그랬어요. 대만은 우리와 유사한 농지개혁을 하면서 도시토지의 개혁도 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대만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만은 도시토지에 대한 개혁을 병행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농지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짐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토지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 맞습니다. 맞고요.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60년대에는 별로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다가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하고 도시화를 하고 막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67년, 8년경부터 박정희 정부가 강남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이제 공단을 만들고요.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집가가 폭등하고 우리나라는 한 기록에 의하면 1960년대 이전에는 부동산 투기가 없었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도 땅을 많이 가지긴 했지만 투기를 하진 않았다고. 땅을 가지면서 소장료 받는 게 목적이었지 땅값 올라서 불로소득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투기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발생한 투기가 10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토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는데요. 기억나시죠? 뒤에 밥하는 소리도 들리고 배는 안 고프신가요? 잠깐 이렇게 좀 몸을 푸시고 위해서 맞추면 잘했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방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뭐 물질로 해결합니다. 여기 제가 볼 때 이미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간주되는 사람이 답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상품을 못 드립니다. 그걸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맞추시는 분한테 토지의 경제학 책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한 번에 가 있나? 토지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뭐 80년대 말에는 노태우 정부가 세계 돈을 도입하고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도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뭐 위헌 논란이 일고 뭐 헌법 불합치 위헌 판정 받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아시는 분 손 드십시오. 둘 다 맞춰야 된다는데 둘 다. 뒤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합니다. 부합한다. 그렇게 한 번만 손 들고. 자, 두 번째.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네. 노태우 정부. 에이, 김새다. 네? 이승만 정부. 예.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또. 아니 너무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얘기했나요? 예.
했어요? 힌트를 줬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거 저희가 나중에 책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자기 성함 밝히고 봐. 예, 참 별로 긴장감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뒷부분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토지 정책은 세금으로 이렇게 67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세, 이게 74년에 양도소득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 89년에 토지공개념 3법 중에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 이런 세금들이 있었고요. 이런 세금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집가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 말고는 지역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토지 관련 부담금을 매기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세, 토지 초과 이득세 이건 다 없어지고요. 양도소득세 남아있고요. 토지 관련 부담금 여러 종류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발 부담금. 근데 이렇게 부과하는 세금이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물론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토지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 개발 이익이 2130조가 발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8조밖에 환수를 못했습니다. 환수율이 1.3%, 98.7%를 소유자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들은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도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이론에 맞는 것이 보유세죠.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유세가 여러 번 변천을 해왔습니다. 61년부터 재산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투기 막으려고 투기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된 것은 7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86년에는 토지 과다 보유세 이런 거 도입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별로 전국적인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획기적인 보유세로 도입된 것이 1989년에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전부 종합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이때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제가 아까 왜 토지공개념법을 도입한 정부가 어느 정부냐라고 물었던 이유가요. 이거 도입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보수 정권입니다. 그것도 쿠데타에 가담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 보수 정권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고.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을 말한다고 해서 저거 무슨 저기 과격하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아시다시피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재산세는 그냥 지방세로 두고 국세로 부과를 했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참 말도 많고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세금 가운데 획기적인 세금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현했던 법률입니다. 근데 법률 안에 2017년까지 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해갈지 내용을 법률 안에 명기해놨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재산세의 불공평성 해결해서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 2005년에 이 개혁이 있기 전에는 재산세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재산세 10만 원밖에 안 냈어요. 대구의 아파트가 재산세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재산세라는 것이 그렇게 불공평했는데 그 문제가 이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유세에서 고질병이 뭐냐 하면 과표라는 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 과표가 실제 가치하고 너무 괴리되어 있고 또 뭐 중구난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해결해버립니다. 과표 현실화 완벽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강화할 거냐?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선진국이 한 1% 정도 되니까. 1%라는 건 뭐냐? 부동산 가치의 1%를 매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어디쯤 되느냐 하면 미국은 이거보다 더 높은데요. 미국이나 영국쯤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당시에 보유세, 실효세율 1%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가 됐고 그걸 목표로 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장기 계획이 법률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정책 내용상으로 중요한 개혁들이 2005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거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정치적 지향이 다르실 겁니다. 제가 어느 한 정치적 지향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책 내용만 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치우칠 수 있지만 가급적 정책 내용을 가지고 내린 판단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저거는 못반에 저거는 뭐 반 이명박이네 저거는 반 기독교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게 보느냐 하면 이 중요한 개혁을 무력화시켜요. 이 중요한 개혁.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신문의 일면 탑 기사가 바로 종부세 문제였어요. 얼마나 큰 사회적 논란을 겪고 어렵게 정착시킨 대로 이거를 2008년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 무력화시켰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요. 세부담 대폭 완화되고요. 세수도 격감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잘못한 거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중이잖아요. 또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제일 중요한 그런 브레인이 한 분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 지금도 장관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경실련에서 같이 앉아가지고요. 우리요, 이 보유세 강화 정책 합시다. 그래가지고 테스트 포스 팀에서요. 몇 달을 같이 작업을 했다고요. 국회의원 됐을 때 제가 국회 어떻게 가서 만났는데 교수님 이거 꼭 해야 된다. 알았다. 근데 이런 짓을 해요.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강만수 장관은요. 1997년에 헨리 조지까지 인용하면서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고 중앙일보에 칼럼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장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야인일 때 자기한테 종부세 때리더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 표출하면서 이 종부세 무력화에 앞장섰습니다. 참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대역 아닙니까? 엄청난 이해.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정부로서는 누구 쪽의 이해를 편들어 줄 거냐 하는 게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뭐가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거냐, 뭐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권자들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한때는 이 대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했어요. 권력을 잡고는 정권으로.
요즘 개혁적인 발언하는 분들 잘 지켜보세요. 발언하다가 우리 권력 잡고 나면 표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권력 잡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그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헌법이 토지공개념하고 관계없는 그런 헌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굉장히 특별한 헌법입니다. 왜냐? 토지공개념 조항을 가지고 있는 헌법이에요. 대만 헌법도 굉장히 특별해요. 전문에 헤리조지 뭐죠? 이 평균 집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122조 여기 보시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토지공개념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해석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1987년에 해석해놓은 그 판결문이 있어요. 그 판결문 보면 제가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정광수 교수가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걸 썼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써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은 토지는 사유화할 수 있지만 대단히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태우 정부가 했던 그런 조치들 또는 노무현 정부가 했던 조치들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왜 헌법 불합치 위헌 판정을 내냐? 그거는 법률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 조항 하나 혹은 기술적인 문제 이거 개정하시오. 그런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지지한다는 이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거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전부 부동산 발입니다. 전부 부동산 발. 여기 보시면 2008년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했습니다. 미국 그랬고요. 아이슬란드 그랬고요. 지금 스페인 그랬고요. 그리스 그랬고요. 묘하게도 부동산 문제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인과관계를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북부 여러 나라를 보세요. 전 세계가 본사를 앓고 있는데도 어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가 어렵다는 얘기 나옵니까? 또 이러다가 또 내년쯤 돼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지지만 아무튼 그 나라들이 토지 문제 잘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다 그런 생각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경제학에서 토지를 안 다뤄요. 토지 문제가 없어요. 여기 경제학 전공하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제학 원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처음에 생산의 3요소 할 때 나오다가요. 저기 뒤에 가서 분배 이론 할 때 잠깐 나왔다가요.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뒤에 또 나오겠지 하고 공부해보면 안 나와요. 4년 졸업할 때까지 못 배워요. 석사과정 가면 배우겠지. 들어가면 없어요. 박사과정에서 배우겠지. 가면 없어요. 경제학 박사들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배우고 박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거 장하준 씨 책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LSE라고 영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 경제학과를 방문했어요. 거기 아주 우수한 경제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금융위기의 원인이 어떻고 대안이 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여왕이 알겠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복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예견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학자들이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정말이에요.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 FRB의 미국 중앙은행이죠, 그죠? 그게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지금은 버냉키로 바뀌었지만, 그린스펀이 미국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지금 미국 부동산 문제가 없다고. 펀더멘탈에 의한 조정 과정이라고.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공식 입장입니다. 아무도 그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누가 예측을 할 수 있냐? 어떤 학문에서 예측을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물론 맞습니다만 너무너무 무능했다. 너무너무 무능했다. 근데 대조적으로 토지와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지스트 학자들은 몇 건의 보고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두세 건이 나와 있어요. 2007년, 8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금융위기를 겪을 거라고 예견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쪽 주류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탁월해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라고.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전망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대처하고 치료해야 될 경제학이 정말로 무능하다. 무능하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해법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아니 경제학 박사가 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야? 못한 게 당연한 거야. 그런 문제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될 거는 뛰어넘고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은 내부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거품이 막 크게 생겼다가 꺼져서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갈 그런 국면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품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또 거품이 생긴 지역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었고 해서 일본처럼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 문제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시작된 이 경제 위기가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 이러더니 막 유럽을 뒤흔들고 있으니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경기 침체를 막고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그러니까 띄우지도 못하고 조정 과정은 지연시키고 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가계부채가 지난 정부 말에는 한 500몇십 조였어요.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 전에 1000조를 넘었어요.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불어났느냐? 그런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불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점은 이 가계부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부님이 강조하셨던, 아주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구약의 방금률이라고 그러죠. 먼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가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맨 끝에 또 너무 치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하고 사도들은 경제정의 운동 안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근데 현대 교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니고 영혼적 문제만, 그것도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될 수 없죠. 교회가 공의에 무관심하면 결과는 부패합니다. 또 반대로 성령과 십자가 복음을 경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비판을 잘합니다. 근데 비판만 하다가 무력해지고 일반 사회단체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고, 공의에 무관심해서 부패한 교회, 성령과 십자가 복음을 경시해서 무력해지고 일반 사회단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 이게 요즘 두 가지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되신 분이 이제 며칠 뒤면 10주기인데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자꾸 더 이분의 신학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의 신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체계화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알리고 남겨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경제학, 이걸 정봉주는 깔때기라고 합니다. 자기책 선전을 합니다. 토지경제학 5부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것들이 필요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을 썼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쪽이야. 저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이회창 씨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제가 철이 나서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이제 평가를 제 스스로 하게 된 거죠. 평가가 바뀐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분의 트레이드마크가 행동하는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고민을 그걸 하신다고요. 어쩌라고요, 나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그건 잘못이에요 하고, 요새 인터넷이나 SNS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거기다가 글이라도 남기고,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여기다 대놓고 여기라도 저는 큰 고민과 경륜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목소리도 내고 SNS에 글이라도 남기고 여기다 욕은 안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많고 제가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만,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바로 알자. 여러분, 이거 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좀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신문도 보시고요, SNS 뭐 이런 것도 좀 하시고요, 세상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앞에 나가야지요. 왜 모르고 나갑니까? 목사님이 갑시다 한다고 누구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증거하고, 내가 아는 거 증거하고, 친구한테 증거하고, 인터넷에 글 쓰고, 그죠? 증거, 그거 아니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아니야. 좀 책 좀 봐. 신문 좀 봐. 그거 증거하는 거야.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거야. 이것이 뭘 할까요? 개인이 뭘 할까요? 저는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이렇게 하나씩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됐습니다. 1시 반에 마친다 해놓고, 3시 반에 마친다 해놓고, 지금은 3시 50분까지나 했습니다. 안 되는데요. 보통을 드리고, 약속도 어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5분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안 나빴습니까? 네. 저하고 지향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풀고 가야죠. 이상한 경우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교수님은 땅을 얼마큼 소유하고 계세요? 저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이거 들으면 그리스도인은 땅을 가지면 안 돼. 그거 아니고요. 땅이 있어야 자기 생존을 지키죠. 그러니까 생존 지킬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그래서 이러면 물어보 부동산 끌어모으느라고 월도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토에서 2003년도 자료가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 부지의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르게 분배된 편이라고 하셨는데 1960년 토지 분포는 1960년경 초기 분포 상태예요. 왜 또 다른 질문이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토지 제도가요, 중국의 제도처럼 국가가 많이 토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서 국민들이나 지역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많이 좀 보급을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일본의 그런 아파트처럼 한번 사람이 여러 집을 사면 계속해서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 돼서 투자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토지 제도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아무래도 좀 그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때 아주 쉽게 이제 구입할 수 있고, 예.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미래로 예.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MB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된 것이 차기 정부나 다음에 또다시 번복이나 더 좋은 것으로 예. 이렇게 개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후보 중에 누가 그걸 제일 잘 지금 후보들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한 사람 있네. 정신이 없어요. 이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런 녹반 줄 아셨죠? 문재인 씨도 정신이 없어요. 아니, 종합부동산세 복원시키겠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왜 안 하냐?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하려다가 그 꼴이 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은 하면 안 돼. 겁을 내는 거예요. 한 사람 지금 이거 무슨 선거법에 안 걸리나? 아직 출마 안 했습니다. 정세균 씨. 정세균 씨는 토지공개를 헌법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부동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말고는 글쎄요.
강기정 가게. 네, 저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가인데, 근데 토지 주택 문제를 연결해서 지금 현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단시일에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부동산 포함해서 그래 이것도 저 나름대로는 아는 게 별로 문제는 모르고 예. 건축으로만 바라볼 때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계속 더 왔으면 예. 기본적인 국민 의식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기본적인 거에 이렇게 매달리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죠? 근데 이렇게 온 것이 근데 그 경제 가장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정책 실패가 아닌가 싶은데 예. 주택 문제를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워낙 고질병이라서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정부가 이런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걸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했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기조를 이어가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전체 주택 재고의 2%밖에 안 됐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보면 20% 30%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2%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를 노무현 정부가 4.8%로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이것도 이명박 정부가 반토막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하는 거요. 그거 이름만 좋고요. 그거 임대주택 아니거든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저가 분양주택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매년 공급량이 노무현 정부 때는 매년 10만 호씩 공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만 호로 줄었습니다. 자,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